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미군이 만들었던 아주 혁신적인 탱크 중에 하나인데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시라면 향수에 젖을 만한 그런 무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낙하산으로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전차입니다. 공수전차. 미국의 M551 쉐리던 전차입니다. 자, 탱크인데 낙하산을 타고 공수입니다. 공수. 그러니까 미국에는 82 공수사단 이런 공수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하고 같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바로 화력 지원해주는 이런 탱크를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좀 깊을 뻔했어요. 자, 한국전쟁에서 된통당한 미국입니다. 신형 공수전차 획득 사업에 착수합니다. 1953년의 일인데요. 자, 한국전쟁이 발생하고 미국은 처음에 경전차를 투입했습니다. 24사단이 왔는데요. M41, 이런 또 채피, 워커불독 이런 이제 경전차를 투입을 했죠. 그러다가 사실은 북한군의 T-34에게 상대가 안 되죠. 이런 경전차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퍼싱 중전차나 아니면 셔먼 미디엄급 전차나 이런 것들 가지고 T-34를 이제 격파하기를 했는데, 이 경전차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M41 이런 거는 사실은 T-34의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신속 대응군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대규모로 어디에 장기전을 하고 이건 아니고, 이제 냉전을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냉전을 하게 되니까 여기 어디든지 신속하게 보내서 빨리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신속 대응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만 해도 육군은 탱크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미 육군은 이렇게 ROC를 냅니다. 첫째, 나보다 가벼울 것. 나가 누구죠? 바로 M41입니다. 워커불독. 그리고 나보다 화력이 셀 것. 이 워커불독의 주포가 76mm 포인데 이거보다 더 셀 것. 그리고 공수, 낙하산으로 수송기에 태워서 낙하산으로 딱 그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강이나 이런 것들 나와도 스스로 자력 도하가 가능할 것. 탱크인데 부교나 문교 이런 그 공병들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바로 탱크 혼자서 건넬 수 있을 것. 마치 장갑차처럼 이런 ROC를 만들고 한번 개발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런 전차가 나왔습니다. 그런 탱크가 나왔죠. 바로 그렇게 등장한 공수전차 M551 쉐리던입니다. 전투 중량은 탱크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5.1톤에 불과합니다. 승무원은 4명이고요. 최대 속도는 시속 70km, 아주 빠르게 달리죠. 무장은 152mm 건 런처입니다. 그리고 12.7mm 기관총 한정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쉐리던 전차 그 프라모델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카데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 이제 아카데미, 그리고 동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탱크를 많이 만들었고, 아카데미는 종합적으로 많이 프라모델 또 생산을 했었고, 또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비행기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카데미인지 동서에서 만들었는지 하여튼 제가 이걸 사서 만들었었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그 획기적인 전후 좌우 다 움직이는 탱크였는데, 그때 비쌌어요. 한 2,500원 그렇게 했는데, 앞과 뒤로 전후만 움직이는 탱크는 한 1,200원에서 1,500원, 이 전후 좌우로 다 움직이는 탱크는 2,500원 했어요. 1979년도 78년도, 80년도 이럴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랬는데 152mm 건 런처입니다. 이게 이제 혁신적인 포예요. 자, 포가 짝달막하죠. 여기에 포탄을 집어넣어 쏘면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52mm 건 런처는 포탄을 쏘는 게 아니고 미사일을 쏩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쏘죠. 그렇게 해서 전차를 격파하고, 또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포탄을 넣고 쏘는데 그 포탄 벌집탄입니다. 쇠구슬 파편이 무려 10,000개나 들어가 있어요. 전방에는 보병들 그냥 모조리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능력.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서 낙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낙하산을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확 내리는 겁니다. 아이디어 정말 좋죠. 그러니까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알루미늄 합금이라는 신소재가 이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합금 차체,
이런 것들 전부 신기술을 다 적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불과 15.2톤. 그리고 주포도 이렇게 짧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1966년도부터. 자, 그러면 이 쉐리던의 히든 카드가 바로 이 시리엘러라는 미사일이에요. 대전차 미사일이죠. 이 시리엘러는 바로 이 주포에서 쉐리던 탱크의 주포에서 쏘는 대전차 미사일인데 날아가서 격파를 하는데 나름대로 3,000m나 사정거리가 유효 사정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장갑 390mm, 39cm짜리 철갑을 격파하는 이런 아주 위력적인 그런 위력이에요. 당시에 전차들의, 그러니까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전차들의 주요 교전 거리는 1000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쉐리던 전차는 아주 작지만 2000m 이상, 3000m까지 해서도 적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무장을 갖췄으니 뭐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탱크죠. 가벼운 데다가 비행기 실어서 낙하시킬 수 있죠. 그리고 적은 우리를 1000m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나는 2000m, 3000m에서 적을 공격해서 격파할 수 있고 뭐 이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무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리엘러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을 장비하고 이제 데뷔를 합니다. 1966년도 그때 무슨 전쟁이 있었죠? 월남전이죠. 그래서 첫 실전은 68년도에 월남전에 투입이 되는데 66년도에 미 육군에 쫙 깔리기 시작해가지고 68년도에 드디어 첫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최신 전차 나가신다. 베트콩 비켜라. 이렇게 해서 쫙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 베트콩을 상대로 수송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낙하산 떨어뜨릴 이유는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송선을 타고 쫙 가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이제 배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전차를 가지고 이제 상대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일단 베트콩들은 게릴라전 위주니까 탱크나 이런 게 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 벌집탄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하니까 화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물건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트콩들이 이 전차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엔 성공도 했는데 나중에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를 맛봤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벌집탄이 있죠. 벌집탄이 있는데 이 벌집탄을 쏴보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왜냐? 쇠구슬 자탄이 10,000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전방에다 쫙 부어버리니까 베트콩들이 그냥 우수수 다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쉐리던 전차가 이렇게 탁 보병들과 같이 가는데 저기 전방에 있는 산등성이 쪽에 베트콩들이 진을 친 거예요. 중대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호를 파고 쫙 해가지고 중대가 저 산등성의 밀림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밀림이니까 잘 안 보여. 그렇지만 이제 척후병들이 저 안에 지금 베트콩들이 진을 치고 중대급이 저기 매복해 있다라고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쉐리던 전차가 딱 한 발, 벌집탄 한 발을 쫙 쐈는데 그 한 발로 그 중대 전체가 전멸해 버렸답니다. 왜? 쇠구슬 10,000개가 그냥 쫙 퍼져서 날아오니까 밀림에 숨어있던 베트콩들이 중대가 전부 전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진흙도 많고 뻘밭도 많고 또 이 하천, 늪 이런 거 많죠. 그런데 이제 이 쉐리던 전차는 자력으로 도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라 해서 자력으로 그런 하천을 건널 수도 있고 또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40톤, 50톤 이런 탱크보다 중전차보다 더 가벼우니까 15.6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뻘 이런 데 아주 잘 탈출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데서는 정말 잘 싸웠던 거예요. 벌집탄으로 뭐 살상효과도 끝내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네 라고 하다가 베트콩들이 싸우다가 이 전차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방어력이 형편없던 겁니다. 그래서 RPG-7 가지고 쏴봤더니 이게 뭐 그 후면, 측면뿐만 아니고 전면이든 뭐 양사방 어디든지 RPG-7 맞으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너무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RPG-7 이 화염이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승무원들 전부 다 그냥 다 녹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격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너무 가볍다 보니까 대전차 지뢰를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대전차 지뢰는요, 이 밟아야 터지지 않습니까? 밟으면 궤도가 끊어지죠. 꽝 터져가지고
궤도가 끊어지게끔 만들어서 기동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대전차 지뢰인데 이게 하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왜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하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대전차 지뢰가 이 궤도가 대전차 지뢰를 밟고 터졌는데 그 폭발력에 의해서 밑에 장갑이 터져가지고 조종사가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다 철갑을 덧대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대전차 지뢰에도 취약하다. 또 너무 이 차체가 작다 보니까 탄약을 여러 발 못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집탄 이런 것도 한 20발 뭐 이 정도밖에 휴대가 안 되니까 장기전에 들어가면은 고립돼가지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탄약을 너무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포의 그 어떤 그 탄약이 그때는 당시에 이제 어떤 개발품이었는데 왜냐 너무나 작은 차체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가볍게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이 탱크의 탄피 보면 쇠로 만들어서 두꺼운 쇠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종이로 만든 그런 탄피를 만들었는데 신개발품이죠. 근데 이게 베트남에 가니까 얼마나 습합니까? 그 종이로 이 탄피를 감싸놨더니 이게 내부에 있는 장약하고 이런 것들이 폭약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떡져버리는 거예요. 쏘았더니 안 날아가고 푸시식 하고 그냥 앞에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포의 신뢰성이 아주 이제 뭐 쏘았는데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까 시리얼러 미사일이 아니고 일반 탄약을 발사했을 때 주포가 요만하다 보니까 이 포탄을 밀어내려고 하면 엄청난 압력으로 이제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 152mm 되니까 이 포탄이 얼마나 굵겠어요. 이걸 밀어내려면 아주 세게 콱 밀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체에 충격이 가가지고 진짜로 시리얼러 미사일을 쏴야 되는 그 시리얼러 미사일의 유도장치가 파손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확률로 포탄 한번 쐈더니 시리얼러 미사일 유도장치가 파손된다. 이런 이제 결함이 발견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콩은 전차가 잘 없으니까 그러면 시리얼러 미사일 쓰지 말자 해가지고 그 시리얼러 미사일 쓰는 그 시리얼러 미사일 장착해 두는 데다가 그냥 기관총 탄약이나 더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과 구동장치 결함이 이제 빈번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 베트남전에 200대를 투입했는데 그 중에 100대가 베트콩들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괴된 것이죠. 미군이 200대의 전차를 투입했는데 그것도 적 전차하고 전차전을 벌여서 파괴된 게 아니고 적 보병에 의해서 베트콩 게릴라에 의해서 100대나 격파가 됐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전장에서 쓸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탱크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장에서 베트남 전장에서는 퇴출됐어요. 자, 그런데 원래 공수하기로 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수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탱크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파손돼 버리는 겁니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C-130 수송기에다가 아주 이제 C-130 수송기가 저고도로 확 비행을 합니다. 저고도로 비행을 하고 여기 이 판때기에다가 낙하산을 한 개 달아놔요. 큰 낙하산. 그리고 이제 C-130 수송기의 뒷 램프를 열고 이 탱크를 조금 끄집어냅니다. 그럼 이 낙하산이 쫙 펴져서 바람을 쫙 받으면 이 바레트를 쫙 당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땅으로 철퍼덕 떨어지죠. 그럼 이제 C-130이 전제는 C-130이 아주 초저공 비행을 해줘야 된다. 그럼 초저공 비행을 하려면은 거의 활주로처럼 평탄한 지형이 길게 이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제한사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공수 용도로는 쓰기 힘들었다. 그런데 실전에 또 공수한 적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파나마 침공이죠. 1988년 아주 오래 썼습니다. 94년도까지 썼어요. 이 쉐리던 전차를. 88년도에 파나마 침공할 때 12대 이렇게 공수해가지고 그중에 2대 떨어지다가 파괴되고 10대 가지고 전쟁에서 파나마 침공 이기기도 했던 뭐 파나마 당시 형편없었으니까 뭐 그런 전과는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규모 전쟁에서 이렇게 공수할 수는 없었다. 왜? 해보니까 그냥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니까 파괴돼 버리더라. 이런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애초에 계획했던 게 다 어그러져 버린 거죠. 뭐 방어력도 너무 약해서 적 보병 RPG-7한테도 뭐 여기저기 맞아도 다 터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지는 못하고 뭐 이제 모든 것은 가볍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신뢰성이 그냥 꽝이 돼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실전 배치 무려 23년 만에 본연의 임무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1991년 걸프전인데요. 이때 쿠웨이트의 그 공항 방어전을 하고 있을 텐데 이라크군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그걸 이제 공군들이 와서 때리고 공군들이 와서 때리고 해가지고 이제 막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라크군 T-55 전차 하나가 살아서 쫙 뚫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이 쉐리던 전차가 이제 공항을 방어하고 있으니까 쉐리던 전차가 이 시리얼러 미사일 6발을 쏩니다. 근데 다 안 맞았겠죠. 이 시리얼러 미사일 자체도 유도장치에 결함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안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6발 중에 한 발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T-55 전차를 격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쉐리던 전차는 자기는 무려 100대나 격파가 됐으면서 실제 이 탱크로서 적의 탱크를 격파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T-55 걸프전 때 한 대를 격파를 한 거의 압도적으로 열세의 그런 전과를 기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그런 미군 무기다. 미군 무기 중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를 맛본 그런 무기도 사실은 잘 없을 텐데 100대나 세상에 적 보병에게 격파되고 자기는 적 탱크를 딱 한 대 격파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전과를 이룬 그런 쉐리던 탱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이것을 대량으로 판매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걸 1,50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1,500대 어떡하지? 근데 쓰려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게 1981년도에 야, 한국 사라. 이렇게 된 겁니다. 1981년도 어떤 시대죠? 신군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신군부. 미국에게 자신의 어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에게 온갖 조건을 다 들어주던 시기였어요. 미국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오케이. 하던 시기였는데, 자, 이걸 이제 재고 처리를 미국은 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재고 처리는 아니고 아주 싼 값에 거의 공유하듯이 그냥 주듯이 우리에게 주려고 한 겁니다. 한 대당 $10,000. 그래서 1,000대를 1,000만 달러에 사라. 라고 한 겁니다. 한 대당 $10,000. 요즘 아무리 물가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 한 1억 원 정도? 이런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 치더라도 그거에 탱크를 한 대 주겠다. 그래서 당시 가격으로 $10,000에 1,000대 줄게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신군부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가 뭐라고 했냐?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냐? 아니 우리는 공수부대 할 그 수송기도 없고 그리고 북한 탱크는 T-62 이런 건데 상대도 안 되고 우리하고는 안 맞다. 우리 이걸로 공짜로 주는 거 좋긴 좋은데 우리 이걸로 쓸 수 이 한국 전쟁에서 못 쓴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어요. 만약에 이걸 받았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1987년도에 나왔던 K1 전차, 88 전차. 지금 우리 한국의 K1A1 전차 이게 지금 1,500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K1 전차 역사 속에 없었겠죠. 왜? 1,000대의 탱크가 신형 탱크가 약하든 말도 어쨌든 탱크가 있는데 그 K1 개발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그 81년도의 신군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쉐리던 탱크를 정말 파격적인 가격인 $10,000에 주겠다라고 한 거, 1,000대를 1,000만 달러에 주겠다고 한 거, 이걸 거절한 거. 이것은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육군이 북한군 전차 전력보다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이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K1 전차입니다. 그 K1 전차의 오늘을 있게 한 게 그때의 거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군은 그것을 94년도까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훈련장에서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T-72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이 주포기가 있는데 이거 쓰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파이프 같은 거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T-72 전차를 모사한 그런 어그레서 즉 그 적전차 대항군용으로 지금 쓰다가 1994년까지 쓰다가 다 퇴役한 그런 전차가 됐습니다. 쉐리던 전차 아주 아이디어는 정말 멋지게 구상을 했지만 실제 투입해보니까 역시 탱크는 무거워야 방어력이 강하더라 라는 겁니다. 15.6톤짜리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본의 10식 전차, 90식 전차 이런 게 우리 K1이나 K2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 붙으면 안 되죠. 전력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훨씬 세겠다라는 것을 이 쉐리던 전차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공수전차 쉐리던 전차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